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지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자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었던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그리고 일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표가 과반의 3표 모자라면서 법안이 부결된 것인데요. 반대표가 42표였고 기권한 의원도 무려 46명이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영상을 저장해야 하고 또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안인데요.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10명의 의원이 법안 개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결과에 유감과 당혹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만큼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은데요. 정치권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감지되었던 정치권의 찬반 입장과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야 모두 CCTV 설치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왜 부결이 된 거죠? 네, 부결이라는 결과를 지켜보던 기자들도 적지 않이 당황했습니다. 표결 당시 상황을 보면 120여 명이 부재 중이었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대와 기권표가 80여 표나 나오면서 3표 차이로 부결이 된 겁니다. 먼저 부결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부재 중인 의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현장에 없었던 의원들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통과가 될 줄 알고 개인적인 급한 일이나 지역구 행사 때문에 자리를 떴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사실 자리에 없었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도부 차원의 협의를 하고도 표단속을 하지 못했고 의원들이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찬반 토론을 하는데 이 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반 토론이 표결 직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의견을 전개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표가 상당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 반대 토론만 있었고 찬성 토론은 없었습니다. 찬반을 누르기 전에 반대해야 하는 의견만을 듣는다면 당연히 마음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 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는데 이 새누리당 내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찬성 토론을 안 한 것은 큰 실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아동학대 때 근절특위 신의진 간사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말씀하신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물론 관련 업계의 입법 로비도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그때는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부결 사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해프닝성이 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날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김영란법이었고 김영란법이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된 뒤 많은 의원들이 긴장이 풀려서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자리를 떠버린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차 미리 내려가는 의원들 참 많은데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생각할 때 씁쓸한 일이죠. 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김지성 기자가 얘기한 국회의원들 모습은 다소 좀 함심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여파가 컸던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문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보육교사의 인권보다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우선한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안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영유아가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온 사회가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심의에서는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야당 역시 반대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 찬성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었다는 당내 비판이 법안 부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 법안의 표결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와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이성적인 논리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새로 요구되는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심층적인 언론의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법안 처리할 당시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찬성표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부결된 결정적인 상황이 해프닝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와 기권표 90여 표 가까이 나온 것은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설득 작업이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와 논의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소신에 반해서 찬성을 할 수 없었다는 분도 있었고요. 도저히 찬성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권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가져올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와 보육 환경 변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날 찬성 토론 없이 반대 토론만 들으면서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가장 와닿던 말이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그 보살핌을 받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연 아이들을 애정을 갖고 돌볼 수 있냐는 것인데 공감이 가는 논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법안 부결에 따른 여론 악화로 짐작할 수 있듯이 많은 부모들이 그런 가치보다는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절대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이런 의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세밀한 법적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컨대 본회의 상정 전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습니까? 원래는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리적 검토를 주로 해야 하는데 당일 법사위는 좀 달랐습니다. 이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영상의 복사가 쉬운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소위를 열어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소위로 갔다면 이번 회기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국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상정하기로 정리가 됐는데요. 보건복지위원들이 심의에 통과시킨 안건이 본회의 부의 직전에 수정될 정도로 찬반 의견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결 사태는 이런 치열한 의견 충돌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부결된 김에 여야가 좀 더 토론을 하고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법안을 다듬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영란법도 그렇지만 이번 CCTV 설치법도 보면은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시한에 좁혀서 의견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YTN DMB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YTN DMB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좀 더 이 DMB의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것, 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콘텐츠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YTN의 그 내부적인 정책 기조가 뉴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뉴스만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라면 사실 뉴스를 주로 하되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조금의 어떠한 그러한 그 오락성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가미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심층 탐사 보도 같은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YTN이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타 방송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런 주제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층 탐사 보도 진행한 게 평가가 좀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YTN도 이렇게 좀 심층 주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한 주제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조명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이제 탐사 보도를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그 중요한 그 상품이자 무기가 뉴스다라고 했는데 YTN에서 보는 뉴스나 그 다른 종편에서 보는 뉴스나 어디에서 보는 뉴스나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뉴스는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의 상품화라는 면에서 보면은 상품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one of them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봐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는 그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괜히 그 청각을 끌고 그래서 YTN 볼래다가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보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청률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뉴스의 상품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뉴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매시간 반복되는 뉴스에 대한 고민. 뭐냐면 가끔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뉴스 보고 11시에 보고 뭐 12시에 뭐 매시간 거의 뉴스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그 오디언스 플로우가 이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한 징검다리처럼 편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시에 보도했던 거는 11시엔 다시 반복 안 하고 한 12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1시쯤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용이 달라진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달라진 뉴스를 갖다 접하기 때문에 그 오디언스 플로우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편성의 가장 그 기본적인 뭐죠? 그 이제 목적이 그 오디언스 플로우를 관리한다. 뭐 이제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사람들이 그 한 프로그램 끝나고도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 재난이 또 일어나는 것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위치도 중요합니다. 재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YTN DMB에서만 위치 정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GPS에서 위성에서 받는 위치 정보를 보정할 수 있는 그 보정 정보가 YTN DMB에서는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볼 수 있는 위치 정보는 대기층이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오차가 10m 이상 날 수 있는데 DMB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1m 이내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재난을 알릴 수 있는 내가 재난을 캐스팅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우선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전셋값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 경기도를 많이 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약 한 3시간 심지어 그러니까 에버리지 한 2시간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뭐 하겠냐 이겁니다. 과연 그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걸 꺼내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TV가 없는 TV 시대가 바로 이제 개인 매체라고 하는 것인데
1인 가구는 뭐냐면 집에 들어가는 즉시 애들이 요즘 애들은 유선 전화를 안 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 이제 돌아다니는 자기의 이제 집이죠. 예. 그런 것들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컨텐츠 전참 그런지 여기서 이제 5분의 어떤 5%의 그 자체 능력, 예,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할까, 그런 데 좀 타겟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는데 숙제를 좀 줘서 초기의 보도 형태에서 가령 이제 뭐 메인 MC가 좀 더 심층 보도를 좀 이따 더 해주겠다든지, 그러면 그 사이에 기자분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좀 릴리즈해서,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 결국 그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자원의 제작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고 그냥 시청률에 급급한 자세보다는 좀 더 심층 보도를 통해서 저게 저렇게 일어난 거구나, 저게 맞는 얘기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대안을 몇 개 제시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그 나라의 예라든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좀, 사실 데이터가 잡기 쉽거든요. 그런 노력이 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시청 틀을 돌리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 많은 그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는 그런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할 때 자료 화면이나 이 그래픽을 보고 뉴스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특성상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화면에 대한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일 이 캐나다 국적 임현수 목사 방북 뒤 연락 두절이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앵커 뒤 자료 화면에 나온 임 목사의 사진이 가려진 채 보도됐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 5개월 만에 2,000선 돌파, 이런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2014년 4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나타낸 자료 화면이 잘못 나가서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또 디플레이션 우려 기사에서는요,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용한 그래픽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한 제목 옆에 하얀 풍선 같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바람에 빠진 풍선을 의미하고자 한 것인지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그림을 넣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이 그동안 문제의 대상을 익명으로 단독 보도하고 실명은 오히려 다른 언론이 먼저 밝혀서 이 단독 보도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 LG가 3세 비자금 조서 의혹, 이 검찰 피소라는 기사에서는 처음부터 실명을 언급해서 파급력 있는 단독 보도가 됐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 아들 편의점에서 담배 빼돌려라는 기사에서는 익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한 단독 보도처럼 실명을 밝혀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이라고 차라리 속 시원히 보도를 하는 것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다라는 시청자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실명 보도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파워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보도가 위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뉴스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미디어가 증가한 환경의 변화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 변화가 뉴스 보도를 멀리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 보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개와 비판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당당하게 국민을 위한 비판의 소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제4부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제4부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였지만 공적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역사를 통해서 마련되었지만 이제는 그 역사적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에서 당당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나 독립,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적 가치도 점차 사라진다고 평가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변화가 미디어의 위치를 바꾸었고 점차 거리를 두게 한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내부적인 이유로 좀 더 들어가면 편집이나 기사에 대한 문제와 기자의 전문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때문이거나 제도적 문제로 원인을 돌리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순응하면서 비판의 토시를 다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미디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생각 바꾸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이나 정치에 대한 보도는 동떨어진 반응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왜 뉴스가 되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에 빠져서 전체를 놓치는 뉴스 보도가 오히려 반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뒷북치는 뉴스 보도, 눈치 보는 뉴스 보도가 시선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집요하게 마무리되는 뉴스 보도를 그리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힘은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